자, 우리 5단원 지금 들어왔고, 5단원 제목이, 큰 제목이 뭐냐면, 시장경제와 금융이야. 그래서 크게는 경제 파트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장경제야. 그래서 시장경제를 우리 충분히 처음에 봤죠? 시장경제 체제가 뭔지. 시장경제 체제에 상반된 게 바로 뭐냐면, 계획경제라는 건데,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뭘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누가 사고, 얼마나 만들고, 이런 어떤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시장에서 해결한다는 게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야. 시장에서 누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 물건을 사는 수요자들이 만나서 결정한다는 거.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활용한다는 거. 그게 시장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래서 이 5단원의 주제 3은 이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니네가 알고 있는 시장이 맞아. 마켓.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그럼 시장의 참여자들이 크게 누가 있냐면 기업이 있어. 물건을 만드는 주체인, 생산자인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가 물건이든 무엇이든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참여자가 생산자와 수요자야. 생산자와 수요자 혹은 기업과 소비자.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누가 있냐면 시장에서 누군가 사기를 친다든가 아니면 계약을 어긴다든가 했을 때 참여하는 참여자가 정부야. 정부가 바로잡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장 참여자라고 하면 뭐 생산자를 다시 또 누가 나눌 거냐면 생산자에서 기업가가 있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를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나눌 거야.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보는 게 바로 이 주제 5-3이야. 그래서 학습 목표를 보면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그 다음 가로해봐. 여기 이제 참여자들이 나오지.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까지. 아, 그러면 시장 참여자를 우리 교과서는 4개로 나누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 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무슨 역할? 바람직한 역할이야. 뭘 위한? 시장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역할이 바로 이 단원에서 말하는 학습 목표야. 그러면 이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냐? 기본 개념들이 나와. 공공재. 우리 처음 듣는 거 아니지? 공공재라는 건 이 생산의 주체, 공공재를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냐? 걔는 정부야.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만 공공재라 그래. 일반 기업들, 사기업이라고 표현하지. 기업이 만드는 걸 우리는 공공재라고 하지 않아요. 개인이 만드는 것도 공공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공재는요, 생산의 주체가 정부야. 그래서 공공재,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과 정신, 노동자와 관련돼선 노동권, 소비자들과 관련돼선 윤리적 소비, 이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배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정부네요. 정부. 시장 참여자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체는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정부의 역할이야. 정부의 역할.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 우리는 이렇게 되게 짧게 나왔지만 되게 복잡합니다, 이거. 자세히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 역할로 나오는 게 뭐야? 경제적인 유인을 제공한다. 유인이라는 단어 한번 쳐보세요. 유인. 유인이 뭐냐면 이끄는 요인이야. 이끄는 요인. 경제적 요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경제적으로 이끄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그럼 뭘 이끌어내는 거냐? 이끌어내는 주체가 뭐냐? 그게 자원 배분이에요.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근데 어떻게 나눠? 효율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할 거랍니다. 누가? 정부가. 필요한 곳에. 자, 우리가 늘 경제에서 말하지만 경제의 핵심은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 즉 뭐부터 출발합니까? 희소성부터 출발해요. 자원은 희소해. 자,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원은 무한한 게 아니라 희소하다고 한정돼 있단 말이야. 한정돼 있는 이 자원을 어떻게 써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 최고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건 가장 적은 자원을 가지고 가장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효율적인 거야. 그게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그게 효율적인 자원이겠지. 그치? 자원 배분이겠지. 정부는 바로 그것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거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끌어내는 정부의 역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느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금 우리 책은 얘기하고 있냐면 메모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죠.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이렇게 줄치세요 일단. 자, 외부 효과 얘기를 했잖아요. 일단 외부 효과가 뭔지 봅시다.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 107페이지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107페이지라고 쓰세요. 없으면 여기 주제 3이야. 주제 3에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1번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외부 효과를 이해하려면 일단 시장 경제가 모든 걸 해결하자고 처음엔 믿었거든.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5-1단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 역사를 배워. 근데 그 자본주의 역사 중에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믿었지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생겼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시장 실패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요? 시장 실패. 시장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데 앞에 나오지. 시장 경제에서 자원 배분을 제대로 못했을 때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부를 건데 그 시장 실패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게 아까 말했던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먼저 알아야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 그럼 여기 봐봐. 시장 경제 안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은 계획 경제 안에서의 자원 배분 방법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말이 첫 번째 문장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시장 경제는 계획 경제에 비해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의미는 뭐에 비해서? 계획 경제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계획 경제에서는 그럼 왜 계획 경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안 일어날까? 그 이유가 계획 경제에서는 누가 모든 걸 결정해? 정부가. 정부가 모든 물건이 몇 개 정도 필요할지를 예상해서 물건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봐봐. 계획 경제에서는 생산량을 누가 결정해? 주업 정부가 결정하는 거야. 야, 침대는 몇 개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말하죠. 하지만 정부가 모든 물건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로 할지를 예상하는 일은 뭐래요? 좋죠? 불가능하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소비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부가 일일이 알겠어? 니네가 생각해도 불가능하지? 불가능하대. 따라서 계획 경제에서는 항상 어떤 물건은 어떻게 돼? 남아. 왜? 정부가 예상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치? 남고 어떤 물건은 또 부족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어떤 물건은 남고 어떤 물건은 부족하니까 이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에 따라 사람들은 뭐래? 불편을 겪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자원이 낭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지금 뭔 얘기한 거야? 계획 경제는 이런 게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계획 경제는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다음 문장 보세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그래. 바로 계획 경제의 문제점. 먼저 써봐. 이건 뭐라고? 계획 경제의 문제점이야. 계획 경제의 문제점. 그래서 뭐래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계획 경제 대신에 그랬죠. 계획 경제 대신에 뭘 선택했대요? 시장 경제를 택하여라고 말합니다. 아, 계획 경제는 저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 좋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시장 경제를 선택해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또 반전을 하죠. 그러나 합니다, 이제. 이 문장이. 그러나, 그럼 뭐가 나오겠어, 이제부터?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얘기하겠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계획경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시장경제 선택했대. 그러나 시장경제에서도 시장 스스로가 이제 말합니다. 시장 스스로가 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문장 안에 어떤 말이 숨겨져 있어? 계획경제보다는 훨씬 나아. 그건 이미 끝났어, 얘들아. 선생님, 수설경제가 문제점이 있으면 계획경제를 쓰면 되잖아요. 아니야, 그건 이미 끝냈어. 계획경제보다는 수설경제가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건 역사가 이미 말해줬어. 그 승부는 끝난 거야. 누구의 승리로? 시장경제의 승리로 끝났어. 단 시장경제도 완벽하진 않아. 몇 문제들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자, 이제 나오면 이제 드디어 시장 실패라는 단어의 뜻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오케이, 뭐라고 부른대?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 당연히 여러분이 색깔 바꿔서 시장 실패. 아,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구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할 때가 있구나. 그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이건 잊지 마. 오늘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할 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어떤 경제를 선택하고 있다? 시장 경제. 왜요? 이유가 뭐야?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보다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단 시장 경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 뭐라 불러? 시장 실패. 그러면 이제부터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를 볼 거고, 이유 다음에 뭐 보겠니? 해결 방법을 볼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이유를 볼게요. 시장 실패를 정의했으면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부터 보자. 첫 번째 원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 1번, 뭐랍니까? 독과점. 자, 독과점을 선생님이 화살표를 좀 빼서 설명 들은 다음에 쓰세요. 여기에. 자,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경제에서의 시장의 종류가 있어요. 시장경제의 시장 종류.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경제 시장은 뭘 얘기하냐면, 자, 생산자라는 말보다 선생님 공급이라는 표현을 쓸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시장에서 공급. 자, 공급자 또는 쉬운 말로 판매자라고 해볼게. 이 공급자가 무수히 많은 시장이야.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시장.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봐. 니네가 만약에 텀블러를 사러 갔는데 텀블러를 파는 시장, 즉 판매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아. 진짜 많아. 그러면 텀블러를 사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고르면 되겠지. 어떤 판매자를 고르겠니?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은 좋은 거. 아니야? 맞지? 그래. 그러면 그런 시장에서 판매자가 무수히 많은 시장에서는 진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 생각해봐. 내가 판매자면 어떤 물건을 내놔야 팔리겠어? 튼튼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내놔야 팔리겠지. 그래 안 그래? 무수히 많아. 그 다음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지. 이러면 시장은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오케이? 이러면 시장은요 문제가 없어요. 이게 애덤 스미스가 얘기하는 뭐야? 보이지 않는 손의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이론상 완벽한 시장이에요. 자, 완전 경쟁 시장. 공급자가 무수히 많은 시장을 말하고, 이런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요. 분배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 경쟁 시장이 현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완전 경쟁 시장들이 꽤 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 즉, 경쟁이 불완전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은 다시 독점 시장이 있고, 드디어 나오네. 여기 독과점, 과점 시장이 있습니다. 독점 시장은요, 공급자가 하나예요. 공급자가 하나인 시장입니다. 과점 시장은요, 공급자가 여러 개, 많진 않아. 무수히 많지 않아. 여러 개, 뭐 2개에서 10개 정도인 시장입니다.
합쳐서 뭐라 그래? 독점과 가점 합쳐서 독과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다음 이런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왜? 아니, 독점 기업을 생각해봐. 내가 텀블러 사러 갔는데 오직 한 군데서만 팔아. 굉장히 질은 나쁘고 디자인도 구린데 가격은 비싸. 하지만 텀블러를 사려면 그 가격밖에 없어.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선 울면서 사야지. 필요하면. 아니면 사지 말든가. 그러니 판매자 입장에선 배짱이에요. 오직 자기네만 텀블러를 만들어 파니까. 그러면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분배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독과점을 이해하려면 얘부터 아셔야 됩니다. 일단 얘를 필기하세요. 옆에 여러분들 빈칸 있죠? 거기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과점을 봅시다. 이 독점 시장과 가점 시장을 합쳐서 우리는 독과점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 봐. 시장 실패의 첫 번째 이유가 독과점이야. 아까 말했지만 판매자가 무수히 많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원은 효율적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시장은 실패하지 않아. 근데 판매자가 하나가 있다든가 판매자가 10개 이상이 안 되면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시장 경제에서는 한 기업이 그랬습니다. 자, 한 기업이 이게 독점이지. 특정 상품을 독점해서 생산하거나 이게 독점 얘기야. 다음 몇 개의 기업 추천해야지. 몇 개의 기업. 하나의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면 독점. 몇 개의 기업들이 다른 경쟁 업체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며 이 말이 뭐야? 다른 경쟁 업체들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시장에서 배제하며 자기들만 해당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 몇 개의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써놔. 이게 과점이야. 독점, 과점. 그러면 이제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독점과 과점 기업이 등장하면 꼭 필요한 상품을 독점할 때는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상품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독점 체제에서 어떻게 돼? 소비자들은 뭘 봐? 피해를 보고 더 자원은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장 실패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시장 실패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게 불안전 경쟁 시장. 그 중에서 독과점 시장이야. 왜였어요? 시장 실패 첫 번째가 뭐라고? 독과점. 독점과 과점 시장. 여기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 시장 실패의 뜻부터 외웠어, 우리.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는 게 시장 실패야. 그 첫 번째가 생산자가 독점이거나 여러 개일 때 독과점이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드디어 나오네요. 뭐가요? 외부 효과. 선생님 외부 효과가 시장 실패의 두 번째 사례로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 자, 봅시다. 시장 실패가 뭔지, 외부 효과가 뭔지 그 중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를 외부 효과라고 한다. 외부 효과의 정의죠. 자, 외부 효과의 정의.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뭐야? 사람들은 물건을 잡아봐. 물건이든 서비스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야. 근데 나는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의 생산 행위가 뭐야?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게 외부 효과야. 좀 잘 모르겠어요. 들으세요, 이제. 외부 효과의 뜻을 설명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줍니다. 외부 효과는 크게, 자, 일단 외부 효과의 종류를 나누고 있네요. 두 가지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외부 효과는 몇 가지가 있구나. 두 개가 있죠. 예시를 들어주죠.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자동차의 가격을 결정할 때 순수하게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만을 생각한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죠? 내가 이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2천만 원이 들었어. 그러면 적어도 자동차 값은 2천만 원보다 비싸게 팔아야 나한테 이익이 남겠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환경 오염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요. 자동차 만드는 기업이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간 순수한 비용만 생각하지. 이 자동차를 내가 판매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 휘발유를 쓸 테니까 휘발유에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지구 온난화에 얼마큼 피해를 줄 테니까 그것까지는 해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산자는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내가 자동차를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우리 기업은 돈을 벌겠지만 그만큼 지구 환경은 뭐가 되겠어요? 오염되겠죠. 그러니까 어때? 미처 생산자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외부 효과야. 근데 니네가 보면 이 외부 효과는 사회에 좋은 외부 효과니 나쁜 외부 효과니? 나쁜 외부 효과지. 이게 부정적 외부 효과야.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긍정적 외부 효과도 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 방금 예를 든 이 자동차 판매 기업은 부정적 외부 효과인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읽을게. 따라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자, 네모에 사람들이 사회적 비용이란 말이 있어. 자동차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해서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야 된답니다. 왜? 선생님,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나옵니다. 자동차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사게 되므로 자동차의 생산이 줄어든다. 그러면 환경오염도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다. 까지 묶어요. 여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을 때 예를 들어부터 여기까지 묶으면 이건 뭐구나? 부정적 외부 효과구나. 부정적 외부 효과. 얘를 다른 말로 경제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쓰세요. 외부 불경제라고 말합니다. 외부 불경제 이런 표현도 써요. 부정적 외부 효과. 다음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 얘기를 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나와 산에 과수원 주변에서 벌을 키우는 경우를 예로 설명할 수 있대. 벌은 꿀을 따기 위해 이꽃 저꽃 옮겨다니면서 꽃가루를 옮겨주고 과수원 나무들의 꽃이 더 잘 피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여기서 벌을 키우는 양봉업자들 있죠? 벌을 키워서 꿀을 생산해 꿀을 판매하는 양봉업자가 주변에 나 과수원에 과일이 더 잘 달리도록 내가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그냥 나는 내 벌을 잘 키울 뿐이야. 근데 벌을 키우다 보니 그 벌들이 과수원에 가서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며 자기 꿀도 만들지만 그 과수원에 그 꽃들이 잘 자라야 즉 과일 열매가 잘 자라는 거거든요.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걸 생각하면서 양봉업자가 자기 벌을 키우는 게 아니야. 이 사람 양봉업자는 자기가 주변 과수원 주인에게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건 뭐야? 긍정적인 외부 효과야. 시간이 지나 꽃이 있던 자리에는 맛있는 과일이 맺힌다. 벌을 키우는 사람은, 즉 양봉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을 더 많이 키워 과수원의 과일 열매가 더 많이 맺히도록 할 수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죠. 내가 벌을 더 많이 키워서 내가 접해 있는 과수원의 나무를 더 많이 열리게 하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는 뭐야? 긍정적 외부 효과야.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더 적은 양의 벌이 키워짐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일이 생긴다. 잘 들어. 여기 봐. 지금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 봐.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기 오염의 정도가 있겠지. 이산화탄소.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산화탄소 이 정도가 만약에 이 정도라면 더 많이 생산해.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가 필요한 양보다 항상 더 많이 생산돼. 다른 예를 들어볼게. 공공장소에서 요즘은 담배 피면 안 되죠? 그게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예전에 막 피웠거든?
정말 우리나라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어요. 그때는 그러면 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담배를 피워. 그러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간접 흡연 때문에 장기가 고장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 생각까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내가 담배 피워 당신들의 폐를 상하게 했으니 돈을 보상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아무리 담배를 피지 말라고 말로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 벌금을 내게 하지. 이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는 방법이야.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항상 더 많이 생산돼.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돼.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려면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 거니? 시장 철폐를 배우는 거지. 시장 철폐가 뭐야?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지. 시장이 자율에 맡기면 예전에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게 뭐냐면 시장에게 무조건 맡겨라. 처음 얘기했잖아요. 계획경제가 왜 망했다고 그랬어? 정부가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랬지. 그럼 시장경제는 뭐야?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시장에 맡기는 거였어. 근데 시장에 많이 맡겨놨더니 시장이 조절하지 못하는 게 있더라 이거야. 그게 바로 뭐야? 외부 효과야. 그냥 담배 피는 걸 개인의 자율하게 맡겼더니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피워. 막 학교 교실에서 대학교 교실에서 막 담배를 피워. 그럼 옆에 담배 안 피는 친구들은 다 그게 간접 흡연 때문에 폐가 상하는데도 담배 피는 친구한테 야 너가 나의 폐를 상하게 했으니 돈 내놔라고 말을 못했단 말이야. 규제를 안 했더니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막 피워. 부정적 외부효과가 막 나타나.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개인들이 지는 거야. 시장한테 맡기니까 해결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간섭하는 겁니다. 뭐라고? 벌금을 매기는 거야. 이제부터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범칙금 이런 식으로. 오케이? 반면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되지가 않아 이거는 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 정부가. 이때도 정부가 개입해. 부정적 외부 효과는 정부가 개입해서 벌금이나 범칙금을 매겨서 못하게 한다면 긍정적 외부 효과는 정부가 개입해서 상금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면서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 쓰세요. 이건 긍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 그리고 다른 말로 부르는 거를 외부 경제라고 불러요.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쓰세요. 이어서 외부 불경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생산되지 않아요. 아, 잘못 말했다. 이거 외부 불경제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되지. 지워서 다시 쓸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항상 더 많이 생산돼요. 사실 필요로 하지 않지만 더 많이 생산돼.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해? 과잉 생산됩니다. 항상 과잉 생산.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써야 돼?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에 맡겨두면 이게 앞에 전제야.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항상 더 많이 생산된다. 뭐가? 외부 불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는. 즉 시장에 그대로 맡겨두면 항상 과잉 생산돼. 그래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정부가 개입해요.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하냐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방법들을 볼게요. 범칙금, 벌금, 세금, 과태료 이런 식으로 범칙금이나 벌금이나 세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생산, 이 나쁜 효과의 생산을 억제하는 겁니다. 과태료 등을 부과해서 생산을 억제합니다. 반면에 긍정적 외부 효과는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되겠죠.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항상 적게 생산됩니다. 얘는 항상 과소 생산돼요. 부족해요. 그래서 역시 정부가 또 개입을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 자,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는지. 역시 세금을 감면시켜주거나 세금 감면, 인센티브 제공, 그 다음에 뭐 보상, 등을 통해 생산을 장려하죠. 늘리려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줄이고 긍정적 외부 효과는 늘리겠다. 중요한 건 정부 개입하는 거야.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알겠니? 선생님이 지금 외부 효과에서는 외부 효과의 뜻도 설명하고 해결책도 한 번에 설명했어. 그럼 선생님 앞에서 우리 독과점 했는데 독과점은 문제점만 설명하고 해결책을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해결책은 뭘 것 같아요? 역시 이 독점과 가점 기업을 그대로 두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입할 겁니다. 여기도. 모든 해결책은 시장에 실패했을 때 모든 해결책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일단 외부 효과를 먼저 썼어요.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시장 실패 3번 쓰세요. 공공재 부족. 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지. 공공재를 만드는 주체는 개인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어디다? 정부다 그랬습니다. 정부.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 그게 재화든 서비스든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공공재라고 말합니다. 자, 나라를 지키는 주체요. 국방, 그 다음에 경찰에 취한 서비스와 같이 나라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자, 이걸 뭐라 그래? 국방과 치안 같은 걸 뭐라 불러? 네모합니다. 공공 서비스라고 불러. 그러면 나라가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는 대표적인 게 국방 있고 치안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소방? 이게 아주 대표적이죠. 소방 서비스.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 뭐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얘기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공공 서비스가, 이 얘기는 뭐야? 그럼 공공 서비스가 바로 뭐란 얘기야? 공공재란 얘기야. 공공재를 먼저 따로 빼봐요. 여기 나왔듯이 공공 서비스가 있고 공공재가 있어. 재화. 공공 서비스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고, 자, 공공재화로는 뭐가 있겠어요? 너무 많죠. 상하수도도 서비스라고 칠까요? 상하수도, 전기, 그 다음에 도로, 항만, 공항,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도 하는데, 가로등? 가로등, 공공재죠. 자,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 우리는 공공재라고 할 거야. 그런데 이런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말이 뭐야? 이거의 시장에 맡기면이야. 얘들아,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 돼, 이렇게. 화살표하고. 지금 우리 시장 실패를 배우잖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이 앞에 들어갈 전제 조건이 뭐야?
시장에 맡기면이야. 뭘? 국방과 소방과 치안을 시장에 맡기는 상상을 해보세요. 얘들아, 국방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기현아, 네. 국방을 시장에 맡기는 건 너무 끔찍한가? 그럼 치안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예. 그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시장에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 너가 지금 가방을 사러, 가방 가게 갔어. 자, 돈이 없어. 가방 살 수 있어, 없어? 너 식당에 갔어. 돈이 없어. 밥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즉, 시장에 맡긴다는 얘기는 네가 뭔가를 구매하고 뭔가를 누리려면 네가 영화관에 갔는데 돈이 없어. 영화를 볼 수 있어, 없어? 네가 학원에 갔어. 돈이 없어. 자,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없어? 자, 시장에 맡긴다는 얘기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제 다시 물을게. 자, 치안을 시장에 맡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만 돈 있는 사람들, 보호를 받아. 그죠? 돈을 내가 낸 비용만큼 A급 치안, B급 치안, C급 치안 같은 게 있겠지. 우리가 통신사에서 저기 통신 서비스를 쓸 때 어때? 무제한 서비스, 그다음에 얼마짜리 정액제에 따라 틀리지. 정액제를 쓰면 딱 그 가격이 되면 끝나잖아. 마찬가지로 치안도 내가 돈 낸 만큼 서비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뭐 A급 서비스는 예를 들어 뭐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은 거 빨리 조사해 준다. 한 달 비용 얼마. 근데 나는 A급 서비스를 낼 돈이 없어서 뭐 C급 서비스 선택했어. 그러면 우리 집에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때 경찰을 투병해서 조사한다. 그럼 도둑까지는 안 잡아준다. 이런 겁니다. 그게 시장에 맡겼을 때 얘기예요. 소방 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볼까요? 돈 낸 집만 불 꺼주겠죠. 오케이, 이해하십니까? 그럼 국방 서비스를 시장에 맡겼다. 뭘까요, 이건? 돈 낸 사람들만 적군이 침입했을 때 보호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니네는 시장 경제에 살고 있으면서 왜 시장 경제를 대대? 우리가 돈이 없으면 너 버스 탈 수 있어? 돈이 없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시장 경제에서는. 그치?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시장에 공공재를 맡긴다고 생각해봐. 가로등을 시장에 맡겼다? 그러면 사람들마다 칩을 갖고 있어서 돈 낸 사람만 지나갈 때 가로등이 켜지는 거야. 그, 너 통신비 안 내면 전화가 돼? 통신사가 네 거 끊어버리잖아. 얄짤없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돈 안 낸 사람이 지나갈 때 가로등은 꺼지겠죠. 오케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줄 수 있다. 어디에 맡기면? 시장에 맡기면. 국방 치안과 같은 서비스는 여러 사람이 함께 혜택을 받는 서비스는 누가 어느 만큼, 여기 주셔요. 너무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누가 어느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는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회사들은 이러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없다. 안 한다는 얘기야. 돈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을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데 돈 안 되는 일을 기업이 왜 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알겠니? 기현아, 알겠니? 가로등을 시장 경제에 맡겼을 때 생각해. 근데 지금의 가로등은 시장 경제에 맡긴 게 아니고 정부가 생산하는 거지. 그래서 세금 안 낸 사람이 지나갈 때도 가로등은 꺼져, 안 꺼져? 안 꺼지잖아. 식별해?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지나간다. 뚝뚝뚝뚝. 아니지.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있거나 안 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나라에서 안 지켜줘? 국가? 미사일이 날라올 때 그 사람 다 식별해서 쟤네 돈 안 내는 애들인데 쟤네 집에 떨어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시장 실패예요.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끔찍하죠. 디스토피아 아닙니까? 디스토피아? 소방과 국방과 치안을 시장 경제에 맡겼을 때 여러분의 미래는 우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군요. 자, 네 번째 시장 실패 쓰겠습니다. 환경오염. 환경오염. 시장에 맡기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정보의 규제가 없다면요, 안양천에 오염된 물질들이나 오염된 물을 마구마구 버릴 기업들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정부가 규제해도 몰래 갖다 버리는데? 그지? 그럼요. 그럼 환경은 그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지금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고, 뭐, 저탄소 환경 친화적인 걸로 가자고 해서 전기차 나오고 수소 나오고 하는 게 규제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오염도 시장한테 맡겨두면 돈 되는 것만큼만 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거 있지만 머릿속에 시장하면 뭘 떠올려야 돼? 돈. 그게 자본주의야.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 그게 시장 경제고 그게 자본주의야. 나의 목까지도 다 돈으로 환산하잖아.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어야 사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 공공재의 특징을 잠깐 선생님이 써야 되는데, 누가 어느 만큼의 대가를 지급하는지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자, 이건 경합성, 우리 나중에 공공재의 특징을 설명할 때 경합성이랑 하나 더 특징을 갖고 설명할 건데요.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이 그거 다시 필기하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도 설명 들은 다음에 쓰세요. 공공재의 특성이라는 걸 쓸 겁니다. 공공재의 특성. 공공재의 특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쓸 건데, 일단 비배제성부터 쓸게요. 불러주면서 쓸게요. 비배제성. 보이죠, 글씨? 공공재는 그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비록 사용할 때 우리는 시장경제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즉 일명 사용료라고 하는데, 자동차를 타면, 버스를 타면 버스 요금을 내는 게 사용료지.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 요금을 내는 게 사용료지. 사용 대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지불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속성. 돈을 안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쓰지 마라고 할 수 없는 속성.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비배제성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예를 들었지? 자, 우리는 사용료라고 하면, 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 그러면 세금이라는 게 국가에게 내는 일종의 사용료거든요. 근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가로등이 터진다든가, 국방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든가, 치안이나 소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 않죠. 이걸 누릴 수 있잖아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가로등, 국방, 치안, 소방 서비스를 뭐 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그게 뭐야? 첫 번째 특징이야. 공공재의 첫 번째 특징, 비배제성이야. 자, 두 번째는 비경합성에 대해서 일단 쓸 겁니다.
그래서 2번 해서 옆에다가 쓰시면 돼요. 비경합성, 경합이라는 게 일종의 경쟁이잖아. 그러면 비경합성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어떤 특정 공공재를 현재 누군가 쓰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성질. 자, 예를 들어볼게요. 밤에 가로등이 켜 있어요. 가로등 밑. 자, 한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불빛이 줄어듭니까? 불빛이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 보통 운동장을, 그러니까 내가 노래방에 가고 싶어. 근데 노래방에 누군가 딴 사람이 모든 노래방에 5개의 방이 있는데 5개의 방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재화는 경합성이 있다고 말해. 하지만 가로등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지나가고서 내가 두 번째 사람을 지나가면 불빛이 줄어들어요? 아니잖아요. 국방 서비스를 네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누릴 국방 서비스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공공재는 그래서 경합성이 없다.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잊지 마. 일반 경제재라고 하는데 일반 기업들이 생산하는 일반재는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있어요. 딴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은 못 씁니다. 하지만 공공재는 그렇지 않아. 알겠니? 소방 서비스 여기서 불렀으면 저쪽에서 못 쓰지 않아요. 다른 데서라도 출동을 합니다. 불이 나면. 알겠죠? 그래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뭐의 특징이다? 공공재의 특성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 지금까지 쭉 배웠던 거 정리해보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시장 실패 4가지 상황을 배웠어요. 시장 실패 4가지 상황. 독과점,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공공재 부족, 시장에 맡기면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시장 실패. 시장에 맡겼을 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독과점 기업, 외부 효과, 공공재, 그 다음에 환경오염의 문제입니다. 이건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효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우리 독과점을 봤잖아. 시장 실패에서 독과점 문제를 봤지.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기 밑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이게 해결 방법입니다. 이 독과점의 문제를 선생님은 화살표로 독과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마지막이 뭐야? 법률이잖아, 얘들아. 법률. 우리 앞에서 정치 배울 때 법에 대해서 배웠잖아. 법에서 가장 높은 거 헌법. 그 다음에 법률인데 법률을 만드는 곳은 국회, 집행하는 곳은 정부지요. 그러면 국회와 그 다음에 법률을 지키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재판하는 곳이 어딥니까? 법원이죠. 그러면 국회, 정부, 법원 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법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정부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독점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법률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건 누구의 간섭이야? 정부의 개입이야. 시장에게 그냥 시장의 자유에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법률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게 수정자본주의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본주의 역사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싹 다 뭐니? 수정자본주의지. 자, 기억력 잘 들어. 그냥 넌 안 배웠으니까. 그냥 자본주의는 정부가 아무것도 시장을 간섭하지 않는 거야. 알겠어? 누군가 안양천에 매일매일 들어온 물을 갖다 버려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 네가 아무 데서나 사람들이 담배를 펴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
독점 기업이 나타나서 물건을 정말 막 원가가 5만 원짜리 것을 500만 원에 팔아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 그게 그냥 완전 자유경쟁 시장이야. 근데 오늘날의 현대 자본주의 국가, 오늘날의 현대 시장 경제는 그런 시장 경제는 없어. 어떤 나라가 환경오염시키는 기업을 그냥 두겠니? 다 개입하지.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는 대부분 정부가 개입하는 자본주의.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수정 자본주의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수정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인데 필요할 땐 누가 개입하는 거야? 정부가. 알겠어? 그러니까 공공재를 오늘날에 기업에 맡기니 국가가 하니? 국가들이 하잖아. 그지? 그래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다 수정 자본주의야. 그래서 법률이 나오면 뭐에 관련된 법률? 근데 앞에 봐봐. 법률은 정부의 개입인데 정부가 지금 어느 분야에 개입하고 있어? 독점을 규제한다? 쌤, 독점은 이건 경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독점이라는 건 시장 얘기입니다. 시장. 그러면 독점을 규제하겠다. 줄여서 독점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는 독점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주체가 누군데? 정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어야 돼? 수정자본주의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알겠니? 네. 긍정을 해줘. 긍정을. 오케이. 여기 나오죠. 경제법의 하나로 뭐가 이 법률이 줄인대요. 너무 길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란 말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뭐라고 부른답니까?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른답니다. 줄여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줄이는구나.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내용이 뭐야? 제1조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너무 길어. 너무 길다. 이게 다 한 문장이야. 그럼 끊어서 읽을게. 다시. 이 법은 사업자, 여기서 사업자는 뭘 말해? 기업을 말하는 거야. 시장 지배적 지위. 이 말은 뭐야? 시장을 지배해? 어떨 때 기업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겠니? 그렇지. 독점일 때.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가격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뭐 한대? 이 독점 기업이 남용한다.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기업에게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걸 막고, 여기까지는 독점 얘기야. 그 다음은 부당하게 뭐해? 공동행위? 이건 뭐야?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야. 그래, 너네들이, 자, 과점인데. 잡아. 과점은, 얘들아, 우리 가장 대표적인 과점이 교복 생산업체야. 교복을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100개, 200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이야 교복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복이 시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으로 지급하잖아요. 하지만 그전까지는 개인이 구입했잖아. 그런데 교복 가격을 보면 모든 회사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가격이 한 몇천 차이밖에 안 나요. 뭐 엘리트에 가면, 뭐 Y 업체에 가면 뭐 얼마,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야. 그럼 B 업체에 가도 10만 천 원 막 이 정도입니다. 왜 이러지? 그 몇몇 개의 교복 기업들이 자기네들끼리 몰래 만나서 야 우리 가격 올해는 이 정도로 하자 라고 자기네가 가격을 정하는 거야. 원래 시장 경제는 가격을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요. 소비자랑 판매자가 만나서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게 시장 가격인데 가점 기업들은 기업이 만나서 지네들끼리 가격을 정해버려요. 비용보다 훨씬 비싸게. 그럼 손해를 보는 건 누구야? 소비자지. 그게 불공정 거래라는 거야. 공정하지 않은 거래라는 얘기야. 가점 기업이, 자, 봐. 가점 기업이 뭐 하는 겁니까? 담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담합. 이 단어 알아두세요. 담합은 불공정 거래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래, 소비자에게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라고 불러요. 불공정 거래. 기업들이 모여 담합에 대한 뜻이야. 가격 또는 생산량을 정하. 야, 우리 올해는 요만큼만 만들자. 어?
가격 또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과점 기업들이 모여서 가격 또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이 불공정한 거래라고 못하게 막아놨어요. 법률로. 여기 나왔잖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니까 불공정 거래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막겠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담합이란 단어. 담합은 누가 하는 거야? 과점 기업들이 하는 거야. 얘들아,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담합을 못해. 텀블러 만드는 기업이 만약에 1000개가 있다고 치자. 1000개의 기업이 모여서 어떻게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가격을 결정하겠니? 그건 못해. 과점 기업만 할 수 있어. 알겠니? 얘들아, 알겠니? 오케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여기 나오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뭐 하겠대?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얘기야. 주어는 정부야. 규제하여 어떻게 만들겠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대요. 그래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주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 아, 나오지? 왜? 기업들이 가격을 정해버리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게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블라블라블라 나왔어. 여기서 규제의 주체는 정부야. 그래서 정부 개입이야. 모든 법률은 정부가 규제한다는 얘기야. 정부가 규제하겠다. 아,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은 뭘 막기 위한 거야? 독과점. 독점과 가점. 독과점 시장을 막기 위한 게 바로 공정거래법이 있구나.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시장 실패의 이 가장 중요한 얘기. 정부에서 우리 지금 오늘 큰 주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그중에서 첫 번째로 본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를 다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알겠죠? 우리 교재는 지금 총 2개 나왔지만 4개가 있었잖아. 여기. 자, 그래서 봐봐. 다 했던 거 복습하는 거야. 선생님 밑에서 다 했어.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요.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하게 해야겠지. 그치? 나 써놔. 긍정적 외부 효과는 생산을 유도해야 돼. 유도. 더 많이 생산되도록 생산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 이끌어내는, 내가 유인의 뜻이 뭐랬니? 이끌어내는 요인이랬지. 이끌어내는 요인. 즉, 이런 긍정적 외부 효과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데, 여기 나왔잖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 혜택을 주는 거야. 세금 혜택. 우리 아까 썼잖아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죠? 다음. 이번엔 부정적 외부 효과는 줄여야 되잖아. 생산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얘는 생산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거나 금지시켜야 돼요. 아예 못하게. 그래서 어떤 요인? 부정적인 요인을 제공합니다. 못하게 막는 거야. 어떻게?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한다든가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아까 말했듯이 범칙금이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겁니다.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유인입니다. 우리 했던 거 뭐 하는 거야? 복습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이것도 했죠. 아까 독점과 가점은 불공정 경쟁이라서 불공정 경쟁. 그런 이렇게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가 뭔데? 불경전이잖아. 여기 하나에다가 주쳐. 이제 쓸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직접 하나는 독점, 소수는 과점. 그래서 독과점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에서 그럼 여기까지 주쳐봐.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상품 시장 우리 배운 용어로 쓰면 이게 뭐였어? 불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다른 말로 독과점 시장. 우리 다 배운 거 복습. 독과점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기업의 행포서 불공정 거래. 그 다음에 각종 법규나 소비자 보호 기관을 통해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 하겠대요? 역시 규제하겠답니다. 못하게 막겠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시장에 맡기면 생산이 안 되거나 너무 부족한 게 바로 공공부여서. 오케이. 사회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뭐래? 돈이 안 된다는 뜻이야. 수익성이 낮아. 돈이 안 되면 기업은 생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야.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수익성이 낮아. 기업이 생산을 꺼리는 공공재의 생산을 누가 할 거래? 정부가 담당할 거랍니다. 국방, 치안, 도로, 항만, 공원 아까 쭉 봤었죠?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가가 제공할 거랍니다. 다음, 그 외에도 조세정책, 세금정책, 사회복지제도 등을 통해 뭘 한답니까?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누가 담당할 거야? 정부가 할 겁니다. 정부가 정말 하는 게 많죠? 많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시장 참여자 중에 뭐였습니까? 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요, 여기 방금 봤듯이 이 네 가지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그래서 이 공공재의 특성까지 잘 나와요. 학교들이.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참여자인 정부 역할을 쭉 봤고요. 두 번째로 볼 애들이 기업가죠. 기업가. 자, 여기 기업가를 가기 전에 두 개를 묶어봐요. 여러분, 2번, 3번을 묶어요. 기업가와 노동자. 기업가와 노동자. 왜냐하면 얘네가 따로따로 있지만 얘네가 함께 뭐 하는 애들입니까? 생산하는 애들이지. 생산의 주체지. 생산의 주체. 그래서 기업에 가면 기업가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생산의 주체 본격적으로 하는 건 뭐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먼저 기업가 역할을 보면 기업가는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고 기업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지켜야 한다. 자, 일단 사회적 책임부터 볼게.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수익이에요. 기업은 공공사업을 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사회에 좋은 일을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기업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수익이 돼야 돼. 이익이 남아야지만 기업을 하는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 이해했어? 돈 벌려고 하는구나. 쉬운 말로. 하지만 사회가 없으면 기업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무인도에서? 무인도에서 어떻게 풀들한테 열대 나무들한테 물건을 팔까? 사람들이 없으면 물건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난해야지 기업의 물건을 잘 팔릴까요? 잘 살아야 기업의 물건을 잘 팔릴까요? 잘 살아야죠. 뭐 사람들은 많은데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야. 핸드폰 팔릴 것 같아요? 에어컨은요? 안 팔려요. 즉, 기업이 돈을 벌려고 기업을 만들면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구매력이 있어야 돼.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 썼어? 구매력이란 건, 자, 봐봐. 아, 나 저 물건 사고 싶어. 이거는 여기까지는 욕구야.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그게 실질 수요야. 자, 다시. 아, 나 텀블러 사고 싶어. 까지는 수요야. 근데 실질 수요라는 건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기업이 정말 필요한 건 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겠니? 아니면 구매력이겠니? 구매력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이웃들이 돈이 많아야 내 기업도 내 물건도 잘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돈 버는 게 목적이지만 사회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회도 잘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이야. 인간은 혼자 못 살아요. 나 혼자 있어, 나 혼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 의미가 있니? 지구상에 동시에 모든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하고 나 혼자 있어. 승아야? 그런 영화 있잖아. 어느 순간 갑자기 눈 떴더니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멸종하고 나 혼자 있어. 뭐 할 거야? 기업할 거야? 아니, 외로운 걸 떠나서 살수 뭐 할 건데? 네 혼자 뭐 할 건데? 비행기를 띄울 거야? 방송국을 움직일 거야? 전기 발전소를 돌릴 거야? 뭐 할 거니? 너가 버스를 기후, 어? 그지? 외롭지요는 부차적인 거다, 그지? 일단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요. 기업은 사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은 사회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기업이 사회에 책임진다는 건 어떤 걸까? 별거 아니야. 기업이 사회에 책임지라는 건 사회에 돈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책임을 져야 한다니까 애들이 그럼 선생님 제가 차릴 건데 나중에 저는 기업을 할 건데 기업을 하면서 막 사회에다 돈을 막 내놔야 돼요? 제가 번 돈을? 뭔 그런 이상한 소리 여기 나오잖아. 기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뭔데? 돈을 벌 때 부당한 방법, 사회에 해를 끼치는 거 어떤 건데? 식품기업인데 사람들한테 몸에 해로운 여기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불량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 이윤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떤 이윤을 정당하고 건전한 이윤을 추구하래. 그리고 소비자에게 해로운 걸 만들지 말라는 얘기야. 아이들이 먹는 분유에 섞지 말아야 될 약품 같은 거 섞지 말라는 얘기야. 돈 벌겠다고 싼 재료를 쓰고. 알겠니? 건물을 지을 때 곧 무너질 그런 자재들을 쓰지 말라는 얘기야. 정직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1번 건전한 이유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들을 그런 물질들을 섞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복지 왜 노동자는 얘들아 나 좀 봐 선생님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선생님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월급을 주지만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니? 그 사람들 일한 대가를 주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적게 주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물건을 사는 소비자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내 물건을 못 사요. 함께 살려면 이들이 나의 그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노동자들의 복지에 신경 써. 이 사람들이 건강해야 계속 돈을 벌 거고 이 사람들 돈을 벌어야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함께 살자는 얘기야. 그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얘기했는데요. 볼게요. 건전한 이윤, 소비자 권익, 노동자 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봅시다. 당연히 있지요. 여기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 두 번째는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적,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항상 얘들아 너네가 어떤 지문을 읽을 때 이런 거 꼭 기억해. 뭐뭐뿐만 아니라.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겠니?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하겠니 얘들아? A뿐만 아니라 B라고 했을 때 A가 더 중요하겠어? B가 더 중요하겠어? 선아? B야. 알겠니? B야. 왜냐면 A뿐만 아니라 B라는 얘기는 A는 기본이라는 얘기야. 기본 중에 기본.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은 당연한 거야 이거는. 경제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건 뒤야. 경제적,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뭐래? 얘를 강조하는 거구나. B, 사회적 책임까지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한 기업인으로 유일한 씨가 우리나라 유일한 들어봤니? 네. 이 사람 뭐 만든 연구 아니야? 유한양행 네. 들어봤니 얘들아?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지. 유일한 씨가 유명하다. 유일한 씨는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귀국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제약회사를 세웠다. 각 가정에 꼭 필요한 상비약부터 우선 개발했고 열차가 서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달리는 열차에서 던져도 깨지지 않는 약통을 고안하는 등 이걸로 돈을 벌었어. 하지만 돈을 범과 동시에 모두 했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고안한 거야. 더 큰 기쁨으로 여겼다. 그는 특혜와 편법이 투영되던 시대에 깨끗한 모습을 보였고 기업의 이익은 나오지요. 기업의 이익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 기업을 키워준 건 사회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기업 정신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누구든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이 이 회사를 맡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전통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모든 경영권을 일반 사원,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사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죠.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라는 건 개인 회사가 아니에요. 주주들 회사라는 뜻이거든요. 주식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거, 개인 소유처럼 생각해서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물러날 때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왕조를 물려주듯이. 근데 이 양반은 일반 사원 출신의 경영자에게 물려준 뒤 은퇴했다. 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물론 사회적 책임의 소극적 의미는 경제적이고 법적인 것만 지키면 되는 거지만 적극적 의미는 사회적 책임까지, 즉 사회를 위해서 기업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숲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이 사회적 책임에 들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다음 두 번째로 기업에서 중요한 거 얘입니다. 기업가 정신. 얘는 별표 하세요. 잘 나옵니다 시험에. 오케이? 자, 기업가 정신은 뭘 말할까? 기업가가 계속 말하지만 기업의 목적은 뭐라고? 이윤 추구야. 이윤, 돈 벌려는 거야. 기업가가 이윤 창출을 위해, 자, 돈을 벌려면 얘기입니다. 기업가가 새로운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나와. 그 다음부터 기업가 정신의 핵심 내용이야. 이거야.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모험적이고, 아하, 기업가 정신은 일종의 모험 정신이야. 그리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그랬어. 이 말이 뭐니?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쓴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 도대체 뭘 말할까? 얘들아, 예를 들어 신제품 개발이야.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상품. 이게 성공하는 것만 봐서 어떻게더라? 성공하는 게 많을까? 실패하는 게 많을까? 실패하는 게 더 많아요. 야, 뭔가 좀 새로운 걸 발명하고 개발하고 싶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하니까 치킨과 라면을 합쳐서 치킨라면을 만들어 보자. 실패 가능성도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걸 발견해야 어때?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겠지. 만약에 잘 팔리는 스테디라는 어떤 스테디셀러가 있어. 예를 들어, 땡땡 라면이야. 이 라면은 20년 동안 잘 팔렸어. 그럼 거기만 안주하고 계속 그것만 만들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것을 먹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게 창의적인 거야. 망하더라도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의 개척도 있어. 자, 땡땡 라면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많이 팔았어.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안 되잖아. 1억이 뭐야? 5천만 될까 말까 한데 이제는. 그러면 인구가 많은 인도 시장에 라면을 팔아보자. 인도 애들은 카레를 좋아하니까 커리 라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람들 다 얘기했어. 야, 걔네들은 일단 그 면을 그렇게 이렇게 튀김 이런 걸 안 좋아해. 게다가 걔네는 그러니까 커리를 좋아하지만 우리 커리랑 달라.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봤어. 그래서 실패해서 인도에 가서 커리라면 만들어 팔아봤더니 인도인들이 그렇게 채식주의자가 많아요. 그 커리에 치킨, 한 대. 실패를 거듭해서 결국 성공해서 13억 인구의 시장을 뚫었어. 그러면 우리나라에 10년 판 것보다 그 나라의 1년 판 매출이 높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모험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제품을 개발. 이게 기업가한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맨날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사과죠. 여러분 사과 쓰고 있죠? 정말 중학생들이 좋아하죠. 고등학생들 여러분은 사과 아니고 S사예요? 역시. 아, 그렇군요. 이 사과. 뭘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 사과의 창업주가 혁신적이었잖아. 그 전까지는 전화기 따로였고요. 텔레비전 따로 봤어. 컴퓨터 따로 있고. 한 대 때려 넣었잖아! 카메라도 따로 있었고, 음악도 따로 들었어. 선생님 MP3 따로 있었고요. 디지털 카메라 따로 썼어요. 전화기는 따로 있고. 이걸 한 대 때려 넣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어. 그게 가능해? 가능해졌죠. 그래서 이제 누가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 들고 다닙니까? 일반인들이? MP3라는 음악 플레이어를 들고 다녀요?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 사과 다음으로 정말 난리를 치고는 우리나라에도 테슬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걔. 그 친구도 어떻습니까? 전기차? 처음에는 그게 과연 팔릴까? 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뭔데? 기업가 정신이야.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거지. 알겠니? 오케이. 도전 정신이야. 그런 건 결국 소비자 만족,
노사관계는 다 뭐가 된다. 기업가 정신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게 정말 기업가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가 정신까지 하고 끝내줄게요. 여기 봐요. 슌페터의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으로 접근한 경제학자입니다. 유명한 슌페터이다. 자, 뭘 했어? 슌페터는 기업가한테 필요한 정신이 뭐래요? 혁신이랍니다. 그는 이윤 추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기술 혁신, 이 단어 쓴 사람이야. 기술 혁신, 지금은 되게 일반적인 단어지. 기술 혁신이라고 규정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이 단어도 썼어. 유명한 말입니다. 창조를 위해서 기존의 것을 깨뜨리는 거죠. 창조를 위한 파괴. 이걸 시적인 용어로 말하면 완전 반어법이잖아요. 그렇죠?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의 노력이나 의욕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정의했다. 아하, 이렇게 말했구나. 슌페터에 의하면 이윤이란 돈은 어떻게 번대요?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가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다. 그러니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창조적인 파괴를 한 행위에 대한 대가랍니다. 노력의 대가. 그런데 한 기업가가 혁신을 이루어 이윤을 얻으면 혁신적인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 행위가 곧바로 모방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점차 이윤이 소멸한다. 그렇죠. 최초에 누군가 새로운 걸 만들면 그 다음부터 그거를 똑같은 걸 만들어 모방하는 기업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기업가가 나타나서 또 해야 됩니다. 새로운 창조적 파괴를. 그럼 또 모방하면서 또 퍼지고.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회사가 독점이었지만 전 세계 회사들을 퍼져나가고 다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또 퍼져나가고 이런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데 엑스페터는 경기순환이라고 말한답니다. 이 같은 창조적 파괴가 주기적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자본주의 경제의 고유한 현상이다. 뭐가? 혁신은 자본주의 경제의 고유한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도 봐볼게요. 슌페터 이후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다. 슌페터는 경제학자고요. 드러커는 경영학자. 그는 기업가 정신을 주쳐요. 위험을 무릅쓰고 포착한 기회를 사업화하려는 모험과 도전 정신. 그러니까 혁신이란 말은 슌페터가, 모험과 도전 정신이라는 말은 이 학사람이 쓴 겁니다. 정신이라고 이해했다. 드러커는 이 같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별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내일의 성장을 위해 혁신이 필수 불가결하다면 경영 관리에서도 혁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할 때 비로소 한 사회가 다음 사회로 침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경영에 도입한 거죠. 기업가 정신을 경영 관리에서도. 자, 해서 우리 오늘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부와 기업가를 마쳤고 다음 시간에 소비자와 그다음 노동자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